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유라 회장은 꼬소시 편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쓸어내렸다. 29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의 거대 금융그룹을 이끄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눈빛. 그것이 외부에서 그녀를 규정하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심장은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원인 모를 악성 루머와 익명의 투서가 증권가를 떠돌았고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우라 그룹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회장님, 침묵을 깬 것은 그녀의 바로 오른편에 앉은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선대 회장의 시절부터 30년간 아우라 그룹에 몸담아온 그는 회사의 산증인이자 실질적인 2인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온화한 인상, 언제나 점잖은 말투. 그는 늘 율에게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조언을 건넸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지만 유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꼈다. 특단의 조치라는 말은 결국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었다. 테이블에 앉은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 의심,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낙하산처럼 회장 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마주 보았다. 부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겁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본질 말입니까? 최민준이 나지막이 읊조리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본질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안정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우라 그룹의 리더십은 아시다시피 너무 젊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것 같았다. 유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최민주는 언제나 그녀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의 충심을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부회장님께서 제안하시는 특단의 조치란 무엇입니까? 유라가 차분하게 물었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M&A 팀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검토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주력 계열사인 아우라 건설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건설을 매각한다고요? 유라의 눈이 커졌다. 아우라 건설은 선대 회장이 맨손으로 시작해 그룹의 초석을 다진 상징적인 회사였다. 비록 지금은 금융 계열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그곳에는 아버지의 땀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회장님,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썩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건설을 매각하면 최소 2조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신사업에 투자한다면 주가는 즉시 반등할 겁니다. 그가 내민 보고서는 완벽했다. 수치, 전망, 논리,
그 어디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순식간에 사면초계에 몰렸다. 최민준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회사의 미래보다 아버지의 유산에 집착하는 미숙한 경영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결국 길고 긴 논쟁 끝에 이사회는 아우라 건설 매각 검토안을 가결시켰다. 유라는 기계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마치 자신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유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이 거대한 중압감 속에서 과연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최민준이 남기고 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완벽한 보고서가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 시각 아우라타워 17층 데이터 분석실, 수백 개의 파티션으로 나뉜 공간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입사 3년 차의 평범한 주임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 과묵한 성격, 늘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동료들에게 그는 그저 일 잘하는 조용한 사람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닿는 순간 그 대상에 얽힌 강렬한 기억의 편린을 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다. 원치 않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는 감정을 닫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도 아우라 그룹의 주가창이 띄워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인위적인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누군가 교향곡 속에 불협화음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처럼. 하지만 근거가 너무도 미약했다. 상사에게 보고해봤자 묵살당할 것이 뻔했다. 한지훈 씨, 이거 부회장님 실에 좀 전해주게. 부장이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에 툭 던지며 말했다. 정기적으로 올리는 데이터 동향 보고서였다.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었다. 4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대한 폭풍을 상상했다. 젊은 여회장. 그는 가끔 사내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그녀를 보았다. 언제나 당당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이 40층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사회가 끝났는지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훈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벽 쪽으로부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강유라 회장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훈과 그녀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시 발신자를 확인하느라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그 찰나의 부주의함이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as 유라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미끄러지며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순백의 A5 용지들이 마치 폭설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줍기 시작했다. 유라도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느라. 아닙니다, 회장님.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모았다. 그는 그녀와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고 싶었다. 그녀가 짊어진 거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이 그대로 자신에게 흘러들어올까 두려웠다. 그는 마지막 한 뭉텅이 가장 두꺼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아우라 건설 매각 검토 보고서. 그것을 율에게 건네주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녀 역시 보고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 끝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아주 짧은 찰나. 콱광! 지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다. 세상이 암전되고 전혀 다른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시가 향과 위스키 냄새가 진동하는 어둡고 고급스러운 바.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다. 묵직한 가죽 소파에 앉은 최민준 부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가면을 벗어던진 채 탐욕과 비열함이 뒤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그 남자를 알았다. 재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대표 진태성이었다. 최민준이 진태성에게 술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천둥처럼 지훈의 뇌리를 때렸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유라는 곧 제풀에 무너질 겁니다. 건설 매각건만 성사되면 아우라의 주가는 바닥을 칠 테고 그때 당신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헐값에 그룹을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죠. 진태성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최 부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약속대로 아우라를 손에 넣게 해주신다면 회장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악수를 위해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민준의 손목에 채워진 선대 회장이 직접 선물했다는 파텍 필립 시계가 조명 아래 번뜩였다. 빠이. 지우는 숨을 헙 들이마시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환영은 사라지고 다시 아우라타워 40층의 차가운 복도가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저기요, 괜찮아요?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네고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유라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에 휩싸여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그 악수의 감촉, 위스키의 냄새, 배신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준 부회장의 기억이었다. 존경받는 2인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체였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오직 자신뿐이었다.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한지훈.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강유라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한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그의 손에 들려있던 보고서의 서늘한 감촉과 함께 밀려들어왔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최민준 부회장의 비열한 미소, 진태성 대표의 탐욕스러운 눈빛, 아우라는 무너질 겁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오갔던 배신의 악수. 모든 것이 필름처럼 생생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환각일 거야. 지훈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어쩌면 오늘 아침 잘못 마신 커피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의 이성은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외면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이 저주받은 능력과 함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17층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은 이미 대부분 퇴근했고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서 희미하게 위스키 향이 나는 것 같았다. 잊어버리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애써 평소의 업무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와 그래프들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정보로 인식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최민준과 진태성의 얼굴로, 배신의 대화로 변환되어 그를 조롱했다. 특히 그의 뇌리에 모처럼 박힌 한 문장이 있었다. 건설 매각건만 성사되면 아우라의 주가는 바닥을 칠 테고 최민준의 완벽한 보고서, 회사를 위한 충신인 척했던 그의 영이, 그리고 젊은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던 이사회의 압박.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경영 위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사냥이었다. 그리고 그 사냥의 한가운데 강유라 회장이 홀로 서 있었다. 지우는 모니터 한쪽에 띄워놓은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찍힌 공식 프로필 사진이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오늘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고뇌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성 안에서 고립된 여왕.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버지가 남긴 충신에게 목을 겨눠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장, 나지막한 욕설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작은 공장을 잃고 절망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다시금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숨어 지내는 대신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 보기로. 그는 곧바로 새로운 분석 창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아우라 그룹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았다. 주식 거래량, 공매도 현황, 관련 뉴스, 증권가 정보지, 심지어 익명의 주식 토론방 게시글까지.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하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다른 분석가들이 재무제표와 시장 상황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할 때 그는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 원시 데이터로 데이터의 흐름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텅 빈 17층에는 오직 지훈의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팬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지만 명백한 이상 신호였다. 지난 2주 동안 악성 루머가 터져 나오기 정확히 5분에서 10분 전에 K맨 제도에 서버를 둔 복수의 유령 계좌에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이 거의 동시에 체결되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나 기관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정교하고 신속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이 악재가 터지기 직전에 완벽한 타이밍에 베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IP 주소는 하나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다. 내부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가자스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확신 때문이었다. 그의 초자연적인 직감이 데이터라는 증거를 통해 처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증명된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배신은 더 이상 환각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강유라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10번째 커피 잔을 비우고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믿었던 이사들에게 배신당했다. 아버지의 동지라 믿었던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녀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 최민준의 제안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우라 건설 매각.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이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위기는 우연이 아니었다. 주가 하락, 악성 루머, 그리고 건설 매각을 압박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조작하며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간 그룹에 헌신해온 그들의 얼굴 위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섣불리 의심을 드러냈다가는 내부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지만 더욱 좁아질 뿐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이은지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유라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였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은지 씨, 부탁했던 건 어떻게 됐어요? 유라가 물었다. 그녀는 이 비서에게 루머의 최초 유포지를 역추적해달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었다. 이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익명 블로그에서 시작됐습니다. IP 추적도 불가능하게 여러 번 우회했고요. 전문적인 작전 세력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유라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했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먼저 퇴근해요. 회장님. 이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선대 회장님께서도 분명 회장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따뜻한 위로였지만 지금의 유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 비서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 유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권좌는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차갑고 외로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다시 17층의 한지훈. 그는 자신이 찾아낸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다. 공매도 세력의 거래 패턴, IP 경로, 루머 유포 시점과의 연관성 분석. 누가 보아도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의 증거였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강유라 회장에게 전달하느냐였다. 정식 보고 라인을 통해 올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부장, 본부장, 그리고 그 끝에는 최민준 부회장이 있었다. 보고서는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그가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기 전에 40층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오늘 복도에서 마주친 것은 천운에 가까웠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녀가 이 보고서를 단순한 스팸 메일이나 음해성 투서로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만이 알 수 있는 혹은 그녀가 가장 절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함께 던져 주어야 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 위 아우라 건설 매각 검토 보고서 표지로 향했다. 오늘 오후 그의 손등을 스치며 모든 비밀을 폭로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그래.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성공하면 방역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익명의 내부 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칸에 단 하나의 주소를 입력했다. 아우라 그룹 회장 강유라.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배신극의 마쿠에 가려져 있던 무명의 직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첫 번째 방역의 화살을 시위에 메고 있었다. 한지훈은 텅 빈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가락은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진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이메일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어쩌면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수십 번을 망설였다. 그냥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가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외침이 그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의 눈앞에 복돼서 마주쳤던 강유라 회장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거대한 성체에 홀로 갇힌 채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있는 여왕의 모습.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클릭. 이메일은 어둠 속으로 발송되었다. 지훈은 즉시 자신이 사용했던 임시 계정의 모든 접속 기록과 캐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아침 강유라 회장의 집무실은 전날보다 더욱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퀭한 눈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주주들의 항의 메일,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 요청, 그리고 그녀의 리더십을 질책하는 원로 임원들의 조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무감각하게 스팸 메일들을 삭제하던 중 특이한 제목의 이메일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제목, 40층 복도에서 떨어진 서류에 관하여.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 복도에서 서류를 쏟았던 일은 비서 외에는 아무도 모를 사소한 해프닝이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그녀는 메일을 클릭했다. 발신자는 어우러스 섀도우.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듯한 유치한 이름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유치하지 않았다. 첫 문단은 간결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 위기는 경영 능력의 부재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진부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려던 순간 그녀는 첨부된 파일을 발견했다. 아우라 그룹 주가 교란 패턴 분석. 파일명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 테이블이 펼쳐졌다. 지난 2주간의 공매도 거래 기록과 악성 루머 유포 시점을 분 단위로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발신자는 특정 세력이 루머 유포 직전에 막대한 양의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여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이는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논리적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것만으로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었다.
그저 그럴듯한 추측일 뿐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창을 닫으려던 순간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첨부된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신다면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최민준 부회장님께서 제출하신 아우라 건설 매각 검토 보고서 37페이지 3분기 예상 현금 유동성 수치 350억 원은 의도적으로 축소된 값입니다. 실제 내부 원본 데이터는 3,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는 매각의 시급성을 과장하고 회장님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유라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지적이었다. 페이지 번호, 항목, 정확한 숫자까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민준 부회장은 단순히 경영상의 이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녀를 속이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충신이 사실은 그녀의 등 뒤에 비수를 꽂으려는 배신자라는 뜻이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일말의 희망이 싹 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보이지 않는 제보자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재무팀이나 기획실에 문의하는 것은 뱀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직접 그룹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했다. 수많은 폴더와 파일 속에서 그녀는 재무팀의 원본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보안 폴더를 찾아냈다. 손가락에 땀이 찼다. 마침내 그녀는 해당 분기의 현금 유동성 예측 원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닝샤키억 원. 메일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최민주는 무려 8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을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것이었다. 그 차액은 그룹의 단기 유동성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의 완벽한 보고서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의 성이었다. 유라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기댔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던 최민준의 얼굴. 언제나 자상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하던 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영이었다니.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배신감은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익명의 조력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다. 유라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답장을 보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보내준 정보는 확인했습니다. 당신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몇 시간 후, 지훈은 퇴근 후 들른 PC방 구석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확인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의 미끼를 물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남의 장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두 사람 외에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아야 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비밀스러운 술집 같은 곳은 오히려 위험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익명이 오가는 가장 평범한 공간.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5시 국립중앙박물관 3층 고려청자 전시실 르러번 진열장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관람객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호나 수행원도 대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50분 국립중앙박물관 3층. 평일 오후의 박물관은 한산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유물들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강유라는 트렌치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쓴 채
평범한 관람객처럼 천천히 전시실을 거닐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12번 진열장 앞에는 청자 상가문 학문 매병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서 느껴지는 모든 기척에 쏠려 있었다. 과연 누가 나타날까? 불만을 품은 내부 임원일까? 아니면 최민준의 반대 세력?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정확히 5시 정각, 한 남자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평범한 면바지에 회색 스웨터를 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율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진열장 안의 청자를 감상하는 척했다. 유라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청재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의 비상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날개가 꺾이면 가장 먼저 추락합니다. 그것은 암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라는 온몸의 피가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도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외모,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분한 눈빛. 어제 40층 복도에서 그녀의 서류를 주워주던 이름조차 모르는 평범한 남자 직원, 그였다. 유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내부 고발,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의 패턴을 분석해낸 그 엄청난 정보의 주인이 고위 임원이나 해커가 아닌 바로 이 젊은 직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덩슨,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과도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제가 보낸 메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수백 년 된 유물들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벼랑 끝에 선 여왕과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무명의 기사.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에서 마주쳤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요한 정막 속에서 강유라는 눈앞에 평범한 남자 직원을 다시 보았다. 충격은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평생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사람을 읽는 훈련을 해왔다. 한지훈.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과장이나 거짓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아낸 거죠? 유라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당신은 데이터 분석실 주임일 뿐인데 부회장 보고서에 조작된 숫자까지 어떻게 접근한 겁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추론인 것처럼 대답했다.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패턴과 의도를 봅니다, 회장님. 주가 하락 패턴이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아우라 건설 매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혔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지 예측했습니다. 부회장님의 보고서는 그 예측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조작되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의 분석 능력은 뛰어났다. 사이코메트리는 그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었고 데이터 분석은 그 길을 증명하는 지도였다.
유라는 그의 대답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현재로서는 그녀의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점이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내게 필요한 건 시간과 당신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판입니다. 뭘 원하죠? 최고 등급의 데이터 접근 권한과 제 행동을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가 필요합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캐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위험하지만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7층으로 출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림자로서 제 직속으로 움직이세요. 두 사람은 박물관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헤어졌다. 그들은 연락을 위한 보안 메신저와 비상 연락처만을 교환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돌팔 매질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우라 그룹 40층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강유라 회장이 직접 IT 본부장을 호출하여 그룹 전체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감사하는 비밀 프로젝트 키메라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 책임자로 데이터 분석실의 한지훈 주임을 직접 지목했다. 보고를 받은 최민준 부회장은 의아함을 느꼈다. 한지훈, 처음 듣는 이름이군.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숨은 인재라고 합니다. 유라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가 직접 몇몇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통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안상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주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어차피 데이터 보안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아우라 건설 매각이라는 더 큰 먹잇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지훈의 파격적인 승진은 그저 젊은 회장의 미숙하고 충동적인 인사 행정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한지훈은 39층 임원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작은 독립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외부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되고 그룹의 모든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고스트 단말기가 그의 앞에 놓였다. 이곳이 바로 방역의 심장이 될 비밀 작전실이었다. 지우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공매도 세력의 IP를 역추적하여 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었다. 새로운 권한 덕분에 이전에는 막혀있던 방화벽들을 뚫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자금의 종착지를 밝혀냈다. 모든 돈은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환영 속에서 최민준과 악수하던 진태성 대표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배후 세력은 명확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민준과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유렉의 보안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부회장실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유라는 이미 방법을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아우라 건설 매각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이었다. 최민준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갑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유라는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부터 1시간. 지훈은 IT 보안팀의 조끼를 입고 부회장실로 향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일환으로 임원실 네트워크 보안을 점검 중입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부회장실. 그곳은 최민준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 값비싼 미술품,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선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공과 야망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몽블랑 펜이었다. 손에 닿는 순간 강렬한 이미지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어두운 법무법인 사무실. 최민준이 낯선 변호사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적대적 M&A를 위한 법률 자문 계약서. 펜 끝에서 그의 탐욕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 나왔다. 지훈은 짧게 숨을 몰아쉬고 펜을 내려놓았다. 다음은 책상 위의 가죽 다이어리였다. 그가 다이어리를 만지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흘러 들어왔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최민준이 2명의 다른 이사들과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유라, 저 애송이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건설만 팔아치우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야. 함께 웃는 두 이사의 얼굴. 유라가 믿었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다가갔다. 젊은 시절의 선대 회장과 최민준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액자 모서리에 손을 대었다. 그 순간 그는 지독한 악의에 찬 기억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다. 선대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텅 빈 집무실. 최민준은 홀로 이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희열과 오랜 세월 억눌러온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선대 회장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소, 형님. 평생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결국 이 회사는 내 것이 될 거요. 당신의 어리고 미숙한 딸내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훈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야망과 평생에 걸친 열등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배신극이었다. 그 사이 유라는 회의실에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순진하고 미숙한 질문들을 던지며 최민준의 제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부회장님 말씀대로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회장님,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최민주는 그녀를 부드럽게 꾸짖으며 상황을 주도했다. 그의 눈에는 젊은 회장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유라의 영위는 완벽했고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최민주는 무언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책상 위에 만년필 각도가 아주 약간 틀어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유라는 이미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곧 그의 손에 들어올 터였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완벽한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어떤가? 모두 부회장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부회장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시고요. 그래, 그 신임 회장 직속이라는 프로젝트 키메라는 뭘 하는 곳인지 좀 알아봐. 그리고 그 한지훈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파지는 말고 조용히. 최민진의 의심은 아직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개 속에서 그는 조용히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몇몇 언론사에 아우라 그룹이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오직 최측근 몇 명과 강률에게만 공유된 가짜 미끼였다. 만약 이 정보가 시장에 새어나간다면 자신의 주변에 쥐새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유라는 최민준으로부터
그 가짜 정보를 전달받았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최민준이 던진 시험대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수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조심스럽게 두어져야만 했다. 속고 속이는 거대한 체스판 위, 게임은 이제 막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민준이 놓은 덫은 치명적이고 신속했다. 강유라가 취임 이후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온 야심작,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 컨소시엄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 핀테크 합작 사업이 바로 그 재물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최종 계약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속보 아우라그룹 프랑크푸르트 컨소시엄과 협상 최종 결렬. 분석 오너 리스크 현실화. 강유라 회장의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에 해외 투자자 등 돌려 모든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아우라 그룹의 실패를 대서특필했다. 프랑크푸르트 컨소시엄 측은 아우라 그룹 내부의 리더십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계약 파기의 공식적인 이유로 들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화살은 강율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견자실한 채 중얼거렸다. 한지훈은 즉시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답은 금방 나왔다. 최민준에게 매수된 2명의 이사 중 1명이 협상에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고 그 정보는 곧장 타이탄 코퍼레이션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크푸르트 컨소시엄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정보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유라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최민준이 내부의 배신자를 이용해 스스로의 발등을 찍게 만든 완벽한 자해 공갈극이었다. 그날 오후에 열린 긴급 이사회는 사실상의 인민재판이었다. 최민준은 더 이상 온화한 조언자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끝까지 회장님을 믿고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아우라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의 선동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배신자 이사들은 물론 상황의 심각성에 겁을 먹은 중립 성향의 이사들까지 최민준의 편에 섰다. 유라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의 모든 변명은 미숙한 경영자의 책임 회피로 치부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유라 회장 해임안을 발의하고 일주일 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표결에 붙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라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회의실에 홀로 남아 거대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졌다. 그날 이후 유라는 사실상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출근은 했지만 업무를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거나 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는 텅 빈 회장실을 서성일 뿐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녀를 조롱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다. 거대한 왕국은 그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밤, 유라는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아버지가 남긴 그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사임서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린 죄인.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이 아우라 그룹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정적을 깨고 벨이 울렸다. 경호 시스템을 무시하고 현관문 앞까지 온 침입자.
유라는 긴장했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한지훈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지훈은 비에 젖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떻게 온 거죠? 회장님의 비서 시스템을 잠시 해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유라의 앞에 섰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와 책상 위의 사임서를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끝났어요. 유라가 힘없이 대답했다. 내가 졌어. 최민주는 나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잔인해. 그 사람의 탐욕과 배신을 데이터 몇 개로 증명할 수는 없어. 주주들은 숫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패와 성공을 믿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회장님, 제가 진실을 아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라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를 올가매었던 비밀의 빗장을 열었다. 저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닿으면 그 대상에 얽힌 기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지훈이 엄청난 압박감에 못 이겨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랑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돌아가줘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최민준 부회장과 진태성 대표의 밀회, 골프장에서의 공모, 선대 회장님의 사진 앞에서 했던 그의 독백. 그 모든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증명해봐요. 유라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게 그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대 회장님께서 늘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이 있습니까? 사진이나 기록이 아닌 그분의 손때가 묻은 물건으로.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왔다. 아버지가 평생을 사용했던 이제는 잉크도 나오지 않는 유품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기억의 홍수가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들, 그리고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기억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 펜으로 회장님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보시고 난 뒤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딸 유라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치기를. 이라고. 유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은 그녀조차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따뜻한 온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실에서 이 펜을 쥐고 회장님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비가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너를 지켜줄 테니.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봐. 결국 유라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그 편지의 존재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며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압박감과 외로움,
절망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이자 강철 같은 결이었다. 아버지의 진심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리고 눈앞에 한지훈이라는 남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준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트북으로 다가가 쓰던 사임서를 주저없이 삭제했다. 지훈의 능력은 단순한 증거 수집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그 자체를 꿰뚫는 신의 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검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임시 주주총회는 그녀의 처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들을 위한 거대한 무대이자 심판의 장이 될 터였다. 유라는 지훈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우리가 졌다고?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거대한 사건을 앞둔 특유의 흥분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단상 중앙 최민준 부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선 비운의 영웅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옆자리 회장 강유라라는 명패가 놓인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참했다는 수군거림이 장내에 퍼져나갔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침내 최민준이 연단에 섰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그룹이 겪었던 위기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곤두박질친 주가, 그래프,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프랑크푸르트 합작 사업.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강유라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 탓으로 돌렸다.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위대한 기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마지막까지 현 회장님을 보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 그룹의 미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축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부디 아우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와 함께 동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의장이 회장 헤이만에 대한 전자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볼룸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강유라가 서 있었다. 애도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아닌 전투를 선포하는 듯한 순백의 파워 슈트를 입은 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그림자 대신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 평범한 차림의 한지훈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유라는 그 모든 소음과 시선을 가르며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최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이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선 지훈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분은 그룹의 전략적 진실성을 위한 저의 특별 보좌관 한지훈 실장입니다. 실장이라는 직함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노트북을 단상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방역의 서막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우라의 위기가 저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훈이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익명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및 주가 조작 패턴. 지훈은 차분하고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 아우라 그룹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악성 루머 유포 직전에 귀신같이 체결된 대규모 공매도,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배후에 타이탄 코퍼레이션이 있다는 IP 추적 결과까지. 그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날카로웠고 모든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는 출처를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날조된 자료야.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아우라 건설 매각 보고서, 데이터 조작 분석. 화면에는 최민준이 제출한 보고서의 숫자와 실제 그룹 내부 서버의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8억 원의 차액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동정심은 의심으로, 의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데이터를 통한 논리적 공격이 끝나자 마침내 유라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배신자들의 심장을 겨눌 시간이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던 2명의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민준과 함께 골프장에서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들이었다. 김 이사님, 박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그들의 귀에 박혔다. 강유라, 저 애송이, 제가 정말 그렇게 만만해 보이셨습니까? 골프장의 19번 홀에서 마시던 와인 맛이 아직도 기억나시는지요? 두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눴던 그들만의 대화를 유라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의 시선이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아, 부회장님. 그녀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파텍 필립 시계를 가리켰다. 그 시계, 저희 아버지가 드린 선물이죠. 아버지는 당신을 친동생처럼 아끼셨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누구보다 믿으셨죠. 최민준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비 없는 심판관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당신은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그분의 사진을 보며 혼자 말했죠.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소, 형님. 이 회사는 내 것이야, 라고. 서워도 그 순간 최민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났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알아서는 안 되는 그날 밤의 독백. 그것이 유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충격, 공포,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주주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댔다. 무슨 헛소리야.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유라는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당신의 존경심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것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셨군요. 그리고 여기 당신의 진심을 담은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렀다. 볼륨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한 통화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어젯밤 지훈이 최민준의 전화 회선을 해킹하여 녹음한 그와 진태성 대표의 마지막 통화였다. 최민준, 내일 주총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강유라는 쫓겨나고 주가는 폭락할 테니 약속대로 헐값에 지분을 넘기겠습니다. 진태성, 하하하, 역시 최 부회장님이십니다. 마무리만 잘 부탁드립니다. 녹음이 끝나자 장내는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으로 폭발했다. 사기꾼, 최민준을 끌어내.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연단 위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짓된 성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경비팀, 최민준 부회장과 저기 김 이사, 박 이사를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즉시 현장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비 요원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한 최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배신자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댔다. 연단 위에 선 강유라. 그녀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각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반정극은 대한민국 재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아우라 그룹의 왕좌의 게임, 배신한 아인자의 몰락과 젊은 여제의 대관식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 즉 시장 교란, 내부자 거래, 업무상 배임, 기업 스파이 혐의 등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 역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압수수색을 당했고 진태성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최민준의 명성과 부는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아우라 그룹은 놀랍게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시장은 강유라의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열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능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바닥을 쳤던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위기는 끝났고 강유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유라는 승리에 도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그룹 내부의 독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민준 라인에 서서 암암리에 부패를 저질러 왔던 임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공석이 된 이사회는 나이와 경력이 아닌 오직 실력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강유라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홀로 선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젊은 상속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강철처럼 단단해진 위험 있는 리더 그 자체였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총수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뉴 아우라 플랜을 통해 과거의 부패한 관행을 모두 끊어내고 오직 투명성, 윤리 경영,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청사진을 막힘없이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그 어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우라 그룹은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찾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강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평사원 복장이었지만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앉아요, 한 실장. 유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 그 직함이 어색합니다.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제 편안한 신뢰의 공기가 흘렀다. 위기의 순간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회와도 같은 굳건한 유대감이었다. 한지훈 씨의 존재는 대외적으로는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해요. 유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은 우리가 가진 최강의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이니까.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평온하지 못할 거예요.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유라는 결제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직책, 전략감사실장, Head of Strategic Integrity and Risk Management Office. 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어떤 보고 라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직보하는 독립기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양심이자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어줘야 해요. 그것은 지훈에게 가장 완벽한 자리였다.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숨기는 대신 올바른 목적을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조력자가 아닌 회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한때 위기의 상징이었던 아우라 그룹 타워는 이제 재계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회사 내부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고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회장 집무실, 강유라와 한지우는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한때 최민준의 계략으로 무너졌던 바로 그 사업의 부활이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동남아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변동성이. 지훈이 태블릿 화면에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유라가 그의 분석에 덧붙여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가 직접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한 실장이 분석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패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합을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다. 한 사람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한 사람은 거시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을 완성했다. 더 이상 외로운 여왕과 무명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유라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날 내가 40층 복도에서 그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감회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의 대답에 유라도 마침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 그래, 그것은 운명이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회사를 구하고
배신자를 심판하고 마침내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두 사람의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우라그룹 타워 40층.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흩뿌려 놓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거대한 타원형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중역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정면의 대형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다.